안녕하세요. 베스트볼 다이제스트 건디입니다. 이번 주는 트레이드 이후 벌어진 상황들과 또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들도 준비되어 있어서 저도 벌써부터 조금 긴장이 되는데요. 하지만 또 그만큼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또 확신합니다. 오늘 모신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꽃앤썬님 그리고 스바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꽃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바입니다. 네. 이번 시즌 미드 시즌 트레이드 두말하면 정말 입 아플 정도로 굉장했는데 기자들, 선수들도 모두 입을 모아서 역대 가장 충격적인 트레이드 데드라인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역대급으로 슈퍼스타들이 꽤 많이 이동한 데드라인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불꽃의 썬님 이렇게까지 슈퍼스타들이 이제 트레이드가 많아진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2017년에 그 노사합의로 슈퍼맥스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예, 이 슈퍼맥스 제도가 결국에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팀에서 안정적으로 잡기 위해서 음. 만들어낸 제도인데, 요 제도에 이번 시즌 추가된 세컨 에이프런이라는 게 겹쳐지면서 이제 특수한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제 이렇게 딱 돼 버리니까 슈퍼스타인데, 그 슈퍼맥스를 받을 정도의 슈퍼스타기는 한데 좀 경계선에 놓인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 음. 팀이거나, 음. 아니면 슈퍼맥스로 인한 샐러리 자체가 부담스러운 팀들은 이 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슈퍼스타들의 트레이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이 연쇄 효과가 일어났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데드라인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데드라인만 볼 게 아니라 오프 시즌부터 데드라인까지 좀 이어져 온 연장선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샐러리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오늘 샐러리 쪽 설명을 한번 쭉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고 상대적으로는 다른 채널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한번 다뤄야 할 것 같아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내용이 조금 어렵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소 재미적인 측면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영상 뒷부분으로 조금 점프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도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불꽃댄서 교수님의 에이프런 특강 교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뭐 샐러리 전문가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샐러리를 쪼금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네. 그래도 다이제스트에서는 나름 샐러리를 쪼끔 더 아는 편이라 음. 요렇게 얘기하게 됐고요. 굉장히 재미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도망치실 분들은 도망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일단 스바 님이랑 저는 이제 꿋꿋이 듣고 있으니깐요. 스바 님 듣고 계시죠? 저 중간에 혹시 목소리 안 들리면 자러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 그래도 네,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또 끝까지 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예, 일단 그 에이프런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해야 될 게 아까 잠깐 얘기한 슈퍼맥스예요. 음. 음. 요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제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자꾸 떠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작은 팀에서는 프랜차이즈 스타를 잡기 힘들다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네. 2017 년에 이게 노사합의로 새로 제정된 룰입니다. 예. 7년 차나 8년 차 FA가 조건 3 가지가 있어요. 이 3 가지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이제 9년 음. 차까지 맥시멈인 금액이 샐러리 캡의 30% 인데요. 요 네네. 30%를 35% 까지 늘려서 5년 계약을 줄 수 있는 이 제도입니다. 음. 이게 슈퍼가 붙는 만큼 계약 조건이 꽤 높은 편인데요. 올 네네. NBA 팀에 선정이 됐을 때 되는 게 계약 직전 시즌 혹은 최근 새 시즌간 2회 선정 시에, 아니면 두 번째로는 디포이가 선정되는 게 계약 직전 시즌 혹은 최근 새 시즌간 2회 선정 시, 음. 마지막으로 MVP 선정이 최근 새 시즌 동안 1회 이상 선정이 된 경우에 이런 선수들한테는 슈퍼맥스를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슈퍼맥스의 계약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또 최근 슈퍼맥스를 받은 선수 중에 이제 트레이드 된 선수는 이번 미드 시즌 데드라인은 아니지만 또 타운스가 생각나는데 네. 이게 타운스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제 슈퍼맥스 계약을 성립이 된 겁니까? 예.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좀 경계선에 놓인 애매한 선수예요, 타운스가. 네네. 슈퍼스타기는 한데
이 올해 NBA 팀에 선정이 되면서 들어가기는 했는데 사실 막 음. 퍼스트 팀을 타고 막 MVP를 타서 '얘는 무조건 데리고 가야 돼.' 하는 슈퍼스타는 아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시즌이 지난 후에 이제 트레이드가 된 건데요. 음. 슈퍼맥스라는 제도 자체가 1년 동안 트레이드를 못 하는 룰이 있어요. 음. 그래서 타운스를 계약을 했어도 당장은 트레이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네네. 그래서 두 시즌이 지난 후에 트레이드를 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 미네소타가 트레이드를 하라고 딱 공개가 된 게 바로 그거였죠. 이 샐러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샐러리 네네. 절감을 위해서 고베어, 앤트맨 그러고 타운스 셋 중에 하나는 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어요. 음. 근데 타운스의 이 몸값이 슈퍼맥스라 굉장히 셉니다. 음. 이 2027 시즌, 28 시즌 요때 연봉이 6,100만 달러예요. 음. 그러다 보니 이 트레이드로 타운스를 보내면서 사치세 절감을 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네. 요런 경우가 인제 굉장히 이 경계선에 놓여서 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디에런 팍스도 비슷하게 들어가요. 연장 계약을 지금은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손해를 당장 본 거는 아닌데 이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만약에 올 시즌에라도 올 NBA에 들어가면 타운스도 바로 슈퍼맥스가 되거든요. 음. 예 그러다 보니 쪼끔 경계선에 놓인 이런 선수들은 '트레이드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요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슈퍼맥스 얘기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저희가 나중에도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돈치치가 이제 니코 해리스 이제 댈러스 단장과 이제 슈퍼맥스 계약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었다, 이런 보도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 돈치치의 이번 트레이드 관련 과정에서 분명히 또 슈퍼맥스에 대한 그 잡음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또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이 경우에도 사실 뭐 그 백그라운드로는 인제 다른 얘기들도 좀 있긴 하죠. 인제 그 뭐 라스베가스로 뭐 구단주가 옮기기 위해서 뭐 인제 그 조지치를 트레이드해서 팀 가치를 떨어뜨리는 뭐 얘기 행위를 한 거다. 뭐 이런 루머도 있기는 한데 음. 이제 쪼끔 신뢰성 높은 소스들에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 슈퍼맥스기는 했어요. 음. 이게 "도지치 몸 상태 때문에 슈퍼맥스를 주는 게 우려스러웠다." 요러면서 엔비드 사례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엔비드가 음. 이번 시즌에 53 경기 중에 17 경기 출전에 그치고 있어요. 근데 네. 요런 사례가 될까 봐 돈치치도 우려했다는 거죠. 근데 왜 음. 우려를 하느냐. 연장 계약 대비 돈치치가 슈퍼맥스를 받으면 샐러리 규모가 116 밀리 뛰어요. 음. 어마무시하죠. 그러니까 "이 돈을 주는 게 부담스러워서 트레이드를 한 거다."라는 얘기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네. 슈퍼맥스라는 게 엄청난 슈퍼스타들도 피해 가기는 좀 어려운 요런 그런 지금 반대급부가 네. 아까 슈퍼맥스 말씀하실 때 이제 세컨 에이프런이라는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세컨 에이프런부터가 사실 좀, 특히 이제 저 같은 수준에서 농구를 보는 사람들은 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네.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래 에이프런이라는 제도 자체는 그 NBA에 존재를 했어요. 그런데 네. 그 에이프런이라는 제도가 이제 과도한 그 샐러리를 넘어서는 팀들을 막으려고 인제 그 만들어낸 제도인데 요 제도를 가 음.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리어스 같은 팀이 막 100 밀리 이상의 막 사치세를 부과하면서도 이제 팀을 아. 유지하고 버티는 사례가 나타났죠. 그래서 과도한 네네. 사치세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이번 시즌부터 이 에이프런을 강화한 게 퍼스트와 세컨으로 음. 에이프런을 나누면서 나온 게 세컨 에이프런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세컨 에이프런을 그러면 위반하게 되면 또 굉장히 많은 제한 요소들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이제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이 세컨 에이프런이 인제 제한이 걸리는 게 크게는 6 가지가 있어요. 음. 하나씩 일단 얘기 드리고 그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6 개를 하나씩 말씀을 네네. 드리면 일단 각종 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두 음. 번째로는 트레이드 시에 각종 제한이 생겨요. 그러고 세 음. 번째로는 드래프트 1 라운드 픽에 페널티가 생깁니다. 예 그러고 음. 네 번째로는 25-26 시즌부터 리피터 텍스 배율이 변경이 되는데 추가 사치세 징수가 굉장히 세지게 돼요.
예. 그러고 음. 5번째로 사인 앤 트레이드에 제한이 생기고요. 마지막으로는 바이아웃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네. 이제 6개 항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또 첫 번째 항목부터 그럼 조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밀 사용 불가.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24-25 시즌 기준으로 1차 에이프런을 넘기지 않은 팀은 non taxpayer mill이라는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차 에이프런을 음. 넘긴 팀들은 taxpayer mill이라고 해서 일명 미니 밀이라는 계약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사치세를 네. 넘었지만 팀이 최소한의 영입을 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둔 건데요. 세컨 에이프런을 음. 넘기면 인제 이런 밀들의 사용을 아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선수를 음. 영입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좀 미를 효과적으로 사용한 선수는 어떤 선수가 있었을까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저는 필립 팬이니까 이제 켈리 ou브레 주니어가 이제 네네. 룬밀을 써 가지고 계약한 사례가 음. 있었고요. 그러고 네네. 그전에는 피제이 터커를 이 밀로 잡았다가 완전 말아먹은 사례도 있었죠. 음. 그래도 팀에서 꽤 이제 포션을 많이 차지했던 선수인데 이제 그런 선수를 이제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또 굉장히 팀 입장에서는 조금 좀 머리가 아픈 상황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트레이드 시 이제 각종 제한이 생기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제한들이 일단 생기나요? 기본적으로 샐러리 매칭이 이제 125% 이런 식으로 되거든데 그게 줄고요. 그러고 트레이드 네네. 시에 다대일 트레이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선수를 여러 명을 붙여 가지고 음. 한 명의 큰 샐러리를 가진 선수를 데려오는 게 세컨 에이프론부터는 불가능해져요. 사실상 1대1 트레이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그러고 음. 보내는 선수보다 더 큰 연봉의 선수를 영입할 수 없어요. 세컨 퍼스트 에이프런부터 이거는 적용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네네. 내가 보내는 선수가 30 밀이면 30 밀보다 큰 31밀 이런 선수를 데려오는 게 안 돼요. 그러고 음. 마지막으로 현금 트레이드가 안 됩니다. 현금 트레이드가 안 된다는 거는 어. 현금으로 선수를 사 와서 이렇게 샐러리를 줄이거나 요런 게 아예 이제 샐러리를 늘리거나 요런 게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샐러리를 늘리는 방식의 트레이드는 다 막혔다. 그러고 이제 이 선수를 여러 명 써서 큰 연봉을 받아오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방금 같은 이제 조항은 샐러리를 계산해야 되는 팀들 입장에서는 좀 또 굉장히 큰 또 제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만약에 그렇다면은 좀 저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어떤 팀, 어떤 선수가 좀 피해를 입을 수 있었나 이런 좀 사례를 불꽃 댄서 님께서 들어 주시면 이번 감사하겠습니다. 버틀러 트레이드를 그러면 예로 한번 들어 볼게요. 예. 아 세컨 네네. 에이프론을 넘긴 팀들이 데드라인 당시에 4 팀이 있었어요. 피닉스 선즈,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보스턴 셀틱스, 밀워키 벅스인데 피닉스 선즈랑 밀워키 음. 벅스가 버틀러 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데 1대1 트레이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피닉스 음. 선즈는 브래들리 빌로 어떻게든 트레이드를 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했고 예. 밀워키 네. 벅스는 트레이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세컨 에이프론에서 내려와서 퍼스트 에이프론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당시에 매니아에 음. 뉴스 뜬 것 중에 하나가 미들턴 트레이드를 하고 나니까 퍼스트 에이프론으로 내려가서 선수 여러 명을 붙여서 버틀러를 데려온 트레이드가 가능해졌다. 요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음. 그러고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샐러리가 여유가 있는 팀들이 완전 갑이 되는 거예요. 왜냐? 1대1 어. 트레이드는 안 돼요. 근데 삼각 트레이드, 사각 트레이드는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디트로이트 같은 팀들한테 막 사람들이 인제 가서 "아 트레이드 같이 좀 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이번에 재즈가 막 거기 뛰어 가지고 이득 보고 이랬잖아요. 요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네네네. 예. 새로운 갑이 생기는 거죠. 예. 네. 정말 또 이런 비화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제한 요소입니다. 네, 1 라운드 픽 페널티인데 이거는 또 어떤 뜻인가요? 불꽃 댄서님? 이거 말 그대로 1 라운드 픽에 그 세컨 에이프런을 넘은 상태에서 시즌 종료가 딱 되면 이 생기는 인제 그 페널티인데요. 1 라운드 픽 자체에 음.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4 시즌 중에 2 음. 시즌간 세컨 에이프런을 넘어가면요. 7년 뒤에 1 라운드 픽 순위를 네네. 무조건 30 위로 고정을 해 버립니다. 순위와 상관이 없어요. 아. 예.
그러고 이게 풀려면 야, 굉장히 이렇게, 빡세요. 세컨 에이프런을 넘겨서 네네. 픽 순위가 동결된 그 연도부터 4년 동안 3시즌간 세컨 에이프런을 넘지 않아야만 픽 순위가 풀려요. 굉장히 빡셉니다. 어, 예. 그러고 7년 또, 뒤에 드래프트 픽을 트레이드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24-25 시즌 기준으로 음, 32년 1라운드 픽은 이제 트레이드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1라운드 픽에 페널티들이 생깁니다. 정말 또 당장도 아니고 꽤 이제 긴 시간 뒤에 1라운드 픽 이제 페널티를 먹는 거니까 또 팀들 입장에서는 또 계산하기가 굉장히 이게 어렵겠습니다. 네. 사무국에서 딱 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현재를 선택했어? 그러면 미래 포기해. 그럼 미래를 아, 생각하는 거면은 현재도 좀 손해 봐." 약간 요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들어온 거죠. 예. 네. 정말 좀 굉장히 무섭네요. 네, 굉장히 네. 무섭습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이제 리피터 텍스 배율 변경으로 인한 추가 사치세 징수인데요. 사실 리피터 텍스라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예, 일단 뜻인가요? 리피터 텍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국말로는 요즘 네네. 징벌적 사치세라는 그런 초월 번역이 인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사치세를 4 네. 년간 3번 이상 넘겼을 때 추가로 사치세를 내는 제도를 이 리피터 텍스라고 합니다. 음, 이게 배율로 적용되는데 현재까지는 이 1.5 배 그러고 1.75배 이런 식으로 5밀 간격으로 사치세가 넘어갈 때마다 배율을 추가로 붙여 가지고 사치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기존 사치세면 리피터 텍스는 여기에서 네네. 배율을 더 올리는 거예요. 5밀에 음, 2.5 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부터 배율을 확 뛰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음, 이번에 이 세컨 에이프론이 들어오면서 요 리피터 텍스의 배율이 변경됐어요. 아까 시작 배율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하치세 네네. 배율은 시작 배율이 1.5 였는데 1로 낮췄고요. 또 리피터 텍스는 시작 배율이 2.5 였는데 이걸 3 으로 올렸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치세를 내도 리피터 텍스가 아니면 인제 "우리가 쪼끔은 봐 줄게. 대신에 리피터 텍스 걸리면 너희 한번 음. 죽어 봐." 약간 요런 식이 된 거죠. 예. 이게 네네.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20 밀을 오버했을 때 원래는 리피터 텍스가 4.75 배율이었거든요. 근데 네. 26 시즌부터 이 바뀌는 리피터 텍스 배율은 무려 7.25 배율이 됩니다. 와.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170 밀 음. 정도 사치세를 낸다고 하면 이게 적용이 되면은 233 밀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리피터 텍스 적용을 인제는 피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서 트레이드 시 각종 제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또 5번 사인 앤 트레이드 제한을 따로 분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이게 트레이드를 제한을 둬도 '사인 앤 트레이드에는 영향을 안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아예 룰 자체를 사인 앤 음. 트레이드 제한을 새로운 걸 만들어 버렸어요, 세컨 에이프런부터. 예. 일부는 음. 퍼스트 네. 에이프런부터 적용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퍼스트 에이프런부터 적용되는 공통된 룰은요. 사인 앤 트레이드로 영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음. 남의 선수를 사인 앤 트레이드로 데려오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워리어스의 디러셀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제는 할 수가 음. 없게 됐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로 남의 선수를 영입 못하는 네네. 것도 억울한데 세컨 에이프런부터는 자신의 FA를 사인 앤 트레이드로 보내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 트레이드하면서 쪼끔의 이득이라도 볼 생각 따위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하면 트레이드 익셉션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 트레이드 네네. 익셉션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 버렸습니다. 또 예전에 생긴 트레이드 익셉션을 또 못 쓴다는 거죠. 근데 웃긴 건 음. 새로운 트레이드로 트레이드 익셉션이 생기면 요거는 또 쓸 수 있게 해 줍니다. 그 아 굉장히, 네. 굉장히 다 죽어가는 애한테 약간의 구멍은 뚫어서 그래도 네 숨구멍은 뚫어 줄게 하는 약간 고런 느낌이죠. 예. 또 너무 또 혹독하게 대하면은 또 어떤 반발이 또 백래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이아웃 제한인데 이거는 퍼스트 에이프런부터 적용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 네네네.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퍼스트 에이프론부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사치세를 부여하지 않는 팀들을 위한 일종의 그 보상룰 같은 거예요. 예. 직전 네. 연봉 12.9밀 이상의 바이아웃 선수를 영입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기준으로 하면 이번에 클리퍼스로 간 네네. 벤 시몬스 같은 선수가 이제 요런 데 해당이 되고요. 예. 그런 선수들을 네네. 퍼스트 에이프런이 넘어간 팀들은 애초에 시도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영입을. 아 네. 여기까지 불꽃 앤서 교수님의 샐러리 특강 들어봤습니다. 제가 문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상당히 좀 명강의라서 그런지 이해가 좀 쏙쏙 잘 됐는데 스바님께서는 쭉 계속 이해를 잘하고 계셨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물어보지 마세요. 네. 제가 바로 네 질문을 해 보려고 알겠습니다. 했는데